마음의 보약 한 첩을 드리는 시간 마음 한 첩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던 적 있으신가요?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맴돌고 밤새 그 장면이 떠올라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셨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억울한 게 참자니, 내가 만만해 보이고 그렇다고 화내자니 품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 사이에서 혼자 속만 끓다가 나중에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후회만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그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참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무시당했을 때 품위 잃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 5가지와 절대 하면 안 되는 반응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다음에 누가 나를 무시해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무시당했을 때 품위 잃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 5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급할수록 천천히 눈을 보며 말하라. 동네 복지관 모임에 나가시는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차 모임이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박 씨가 김 선생님 말을 계속 끊어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말 중간에 끼어들고 김 선생님이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그건 제가 더 잘 아는데 하면서 가로막는 거죠. 처음에 김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계속 말을 빼앗기니까 자꾸 말이 빨라지면서 더 급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높아지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저 2사람 왜 저래 하는 눈치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라서 내가 왜 저렇게 당황했나 싶어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모임에서 김 선생님은 방식을 바꿨습니다. 박 씨가 또 말을 끊으려고 할 때 김 선생님은 말 속도를 확 늦췄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제 말이 끝나고 말씀하시죠 하고 천천히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가 멈칫했고 주변 사람들도 김 선생님 쪽으로 시선이 쏠렸죠. 그 이후로 박 씨는 함부로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UCLA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대화할 때 말하는 속도와 상대방이 느끼는 권위감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같은 내용을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로 들려줬는데 느린 속도로 말한 사람을 73%가 더 신뢰할 만하고 권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빠르게 말하면 방어적이거나 불안해 보이지만 천천히 말하면 여유 있고 확신에 차 보이기 때문이죠. 특히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이 빨라지면서 더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약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말이 빨라지는 거죠.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급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도 높아지고 감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상대는 나를 흔들어 놓고 싶어서 무시하는 말을 던진 건데 내가 당황하면서 급하게 반응하면 봐, 저 사람 화났네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우위에 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건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말 속도를 확 늦추는 거죠. 천천히 말한다는 건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급할 게 없고
당황할 이유도 없으니까 여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 눈을 보면서 말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떳떳하다는 뜻이고 상대는 그 눈빛에서 압도당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빠르게 말하면 불안해 보이고 천천히 말하면 당당해 보이는 건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음엔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던지면 일단 숨 한 번 쉬고 말 속도를 늦춰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착함은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 그는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고 침착한 사람은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천천히 반응하면 주도권은 내가 쥐게 됩니다. 세네카가 말한 침착함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걸 의미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당했다고 해서 급하게 변명할 필요도 빠르게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내 속도로 말하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강력하고 상대는 그 여유에서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말 속도를 늦춘다는 건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고 내가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죠. 다음엔 누가 나를 무시하면 숨 한 번 쉬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명 대신 질문 한마디.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새로 들어온 분한테 아니, 이것도 모르고 여기 왔어요?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화투치는 규칙을 물어봤는데 마치 그것도 모르면서 왜 왔냐는 식으로 말한 거죠. 새로 오신 분은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박할머니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배우려고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핀잔 줬던 어르신이 순간 말문이 막혔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할머니는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냥 차분하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질문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핀잔 줬던 어르신도 자기 말이 좀 심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어르신은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를 보면 갈등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주장만 하는 사람보다 대화 주도권을 68%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장은 반박을 부르지만 질문은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고 변명하면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고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자기 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순간 자기 말이 좀 심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반응이 변명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면서 길게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변명하는 순간 나는 약한 쪽이 되는 겁니다. 변명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설명하는 거라고 상대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변명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무시하게 됩니다. 와, 저 사람 변명만 하네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은 다릅니다. 질문은 나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책임을 돌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면
상대는 자기 말을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별로 근거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질문은 품이 있어 보입니다. 화내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무례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는 그 질문에 답하면서 자기 말이 얼마나 근거 없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질문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주장의 모순을 발견하게 됐죠. 무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에 내가 질문으로 돌려주면 상대는 자기 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순간 자기 말이 얼마나 함부로 던져진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당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질문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무례함을 드러낼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품위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 나를 무시하면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짧게 끊고 침묵으로 답하라.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낯선 분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다 그렇게 무례해요? 하면서 자기 며느리 욕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듣고 있었는데 점점 사생활까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댁은 자식들이 잘해요? 돈은 잘 보내주고? 정 여사님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죠. 예전 같았으면 어쩔 수 없이 대답하면서 불편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글쎄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그냥 가만히 앞을 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효도는 하죠? 정 여사님은 또 짧게 각자 사는 대로 살죠 하고 말하고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두세 번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정 여사님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보면 대화 중 침묵이 3초 이상 지속되면 사람들은 사회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15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침묵이 길어질수록 62%가 자기 말이 잘못됐나 싶어서 불안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어보면 상대가 답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죠. 그런데 갑자기 상대가 짧게 대답하고 침묵하면 질문한 쪽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 물어봤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캐묻기 어려워지는 거죠. 무시하는 사람들, 특히 사생활을 캐묻거나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내가 길게 설명하면서 방어하거나 불편해하면서 어색하게 웃거나 그런 반응을 보면 상대는 계속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아니, 우리 애들은 바빠서 그렇지 마음은 있어요 하면서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늘어놓으면 상대는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부모를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이어갑니다. 내가 반응하니까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짧게 끊고 침묵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는 더 이상 뭘 물어야 할지 모르겠고 침묵이 길어지면서 자기가 좀 선 넘은 질문을 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침묵은 압박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침묵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그냥 경계선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고 내가 불편한 질문에는 짧게 대답하고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침묵에서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신호를 읽게 됩니다. 공자는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상대에게 약점을 보여줄 기회도 많아진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을 아끼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말이 많아질 필요 없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침묵하는 게 오히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는 그 침묵에서 내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물러서게 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 없습니다. 누가 사생활을 캐묻거나 무례한 질문을 던지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글쎄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 그냥 침묵하세요. 그게 오히려 훨씬 품위 있고 강력한 대응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으로 내 에너지를 쓸 필요 없고 상대의 무례함에 맞춰줄 이유도 없죠. 다음에 누가 함부로 캐묻거든 짧게 대답하고 침묵해 보세요. 그 침묵이 상대에게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네 번째, 감정은 빼고 사실만 던져라. 회사 동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직원이 김 대리의 프로젝트 결과를 보면서 이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죠. 김 대리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으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김 대리는 기분 상해서 당신이 해봤어요? 하면서 감정적으로 받아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 대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개월 동안 5개 부서 협업이 필요했고 예산은 20% 절감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감정도 없고 변명도 없고 그냥 사실만 전달한 거죠. 상대방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반박할 거리가 없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김 대리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직원은 더 이상 김 대리한테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감정을 섞어서 말하는 것보다 사실만 담담하게 신뢰도를 41% 높인다고 합니다. 이유는 감정이 섞이면 주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만 전달하면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특히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 감정 조절 못하네 하면서 오히려 내가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사실만 말하면 상대의 말이 근거 없는 비난이었다는 게 명확해지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누가 옳은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시당했을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화를 그대로 드러내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상대는 나를 흔들어 놓고 싶어서 무시하는 말을 던진 건데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 유치하네 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감정이 섞인 말은 약해 보입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하고 소리치면 듣는 사람들은 내 말의 내용보다 내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나 있지? 하면서 내 말의 진실성은 묻히고 내 감정만 부각되는 거죠. 그런데 담담하게 사실만 전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이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보이고 사실만 있으니까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는 내 말에 대응할 방법이 없고 주변 사람들도 누가 옳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략입니다. 화내는 것보다 담담하게 말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걸 아는 거죠.
감정은 나중에 혼자 풀어도 되지만 그 자리에서는 사실만 전달하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내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무시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건은 나를 괴롭히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사실만 전달하면 그 사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반응이고 그 반응을 담담하게 유지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전달하세요. 제가 한 일은 이겁니다 하고 말하면 그게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됩니다. 내 품위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무례해도 내가 담담하게 반응하면 상대의 무례함만 부각됩니다. 다음에 누가 나를 무시하면 감정 섞지 말고 사실만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떨어져라.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시던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 모임에는 항상 한 친구가 최 선생님을 무시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너는 뭐 별로 한 것도 없잖아. 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고 요즘 뭐 하고 사냐? 하면서 비교하는 말을 늘어놓았죠. 처음엔 최 선생님도 참았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모임 갈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랑은 거리를 둬야겠다. 그 다음 모임부터 최 선생님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바빠서 못 가겠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죠. 처음엔 섭섭하다는 연락도 왔지만 최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몇 번 그러니까 연락도 뜸해졌고 최 선생님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부정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55% 높인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조사했는데 부정적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38% 높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만나기 전부터 불안하고 만나고 나면 기분 상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는 거죠. 반대로 그런 관계를 정리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하면서 참고 유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내 자존감이 깎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상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하면서 참는 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겁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현명한 선택이죠.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 없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계속 기회를 줄 이유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만 유지하고 만남을 줄이거나 연락을 끊는 건 내 권리입니다.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그냥 우선순위입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한테 시간과 에너지를 쓰겠다는 선택이죠.
나이 들수록 시간은 소중해지는데 그 시간을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붙지만 가시 때문에 찔려서 다시 떨어지죠. 적당한 거리를 찾기까지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나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두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거리 두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랜 관계라도 나를 계속 무시하는 사람과는 멀어져도 됩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하면서 참을 필요 없고 내 마음 편한 게 우선입니다. 다음엔 누가 계속 나를 무시하면 거리 두는 걸 고민해 보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시당했을 때 품위 있게 대응하는 방법 5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억울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반응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그 순간엔 시원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초라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그 자리에서 화내면 당신만 손해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민이 박 여사님한테 박 여사님, 분리수거 좀 제대로 하셔야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이러세요?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배달 음식 나온 스티로폼은 어디에 버리는지 물어봤는데 마치 상식도 없는 것처럼 말한 거죠. 박 여사님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도 빨개지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 순간 박 여사님은 더 화가 났습니다. 왜 다들 나만 봐요? 저 사람이 먼저 그랬잖아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박 여사님은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되는 건 상대방 말이 아니라 자기가 화낸 모습이었죠. 내가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왔을까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초라해 보인 것 같아서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예일대학교 감정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갈등 상황에서 즉각 감정을 표출한 사람의 72%가 나중에 그 반응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감정 표현을 5분만 늦춘 사람들은 64%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답했죠. 이유는 감정이 최고조일 때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충동적인 반응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면서 훨씬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죠. 무시당하는 순간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화를 그 자리에서 바로 터뜨리면 상대가 아니라 나만 손해를 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 누가 더 감정적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감정을 즉각 표출하면 약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는 저 사람 쉽게 흔들리네 하면서 오히려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무시하게 되죠.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화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참고 집에 가서 혼자 소리 지르거나 친한 친구한테 털어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감정은 나중에 따로 푸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죠. 지금 화내면 나만 손해인데 나중에 혼자 화내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머리가 식으면서
더 좋은 대응 방법도 떠오르게 됩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화를 내는 순간 너는 상대가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화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소진시키고 내 품위를 깎아내립니다. 무시당했을 때 즉각 화를 내면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한 행동이 더 후회스러운 경우가 많죠. 화는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고 그 통제력이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화낼 건지 나중에 혼자 풀 건지 선택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화내면 나만 손해고 침착하게 넘기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풀어도 됩니다. 두 번째,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결국 당신만 초라해진다.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사님이 김 여사님한테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해? 하면서 이 여사님이 준비한 행사를 폄하한 거죠. 이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는 참았지만 집에 가서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다음 날 이 여사님은 친한 부녀회 회원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김 여사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 하면서 한 명 한 명한테 같은 이야기를 했죠. 처음엔 사람들이 어머, 그래. 속상했겠다 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퍼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김 여사한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김 여사는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여사가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냈죠. 결국 부녀회 전체가 두 파로 나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 여사님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보다 오히려 본인의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험담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성격을 먼저 판단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나도 뒤에서 저렇게 말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 위로받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본인을 초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무시당했을 때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첫째, 이야기는 변형됩니다. 내가 A한테 한 말이 B를 거쳐 C한테 가면서 내용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죠. 그러면서 원래 작은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둘째, 나만 피해자처럼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약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까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하소연을 돌린다는 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감정을 풀고 싶은 건데 그러면서 상황만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하면 한두 명에 가까운 사람한테만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한테 돌리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소문이 되는 거죠. 이건 피해자가 되려는 행동입니다. 나 이렇게 무시당했어. 나 불쌍하지? 하면서 동정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할수록 정말로 피해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만만하게 보게 만듭니다. 몽테뉴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무시당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 퍼뜨릴 필요 없습니다.
침묵으로 품위를 지키는 게 하소연으로 동정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당당해 보입니다. 내 이야기는 내가 선택해서 꺼내는 거지 누구한테나 말하는 게 아니죠. 말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 돌릴수록 나만 초라해집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하면 한두 명에 가까운 사람한테만 조용히 말하세요. 세 번째, 똑같이 되갚으면 당신도 그 사람이 된다. 회사 퇴직자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 부장님이 같은 모임의 박 부장님한테 계속 무시당했습니다. 최 부장은 그때도 별로였잖아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깎아내리는 거죠. 최 부장님은 참다 결국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최 부장님은 박 부장님이 말할 때마다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은 항상 그랬죠 하면서 냉소적으로 웃고 그때 박 부장 실수 기억나시죠? 하면서 옛날 일을 들춰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모임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화가 나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따졌고 최 부장님은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맞받아쳤죠. 결국 두 사람은 소리 지르며 싸웠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이후로 모임은 사실상 해체됐고 최 부장님은 다른 멤버들한테서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행동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보복 행동은 관계 회복 가능성을 82% 낮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갈등 상황에서 보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는데 보복한 쪽은 관계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악화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보복이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그러면 상대는 더 강하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결국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 둘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면서 관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시당했을 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건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되갚아주는 순간 나도 그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상대가 나를 무시한 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품위 없고 무례한 행동이죠. 그런데 내가 똑같이 하면 나도 품위 없고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 두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둘 다 똑같이 봅니다. 보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갈등만 키우고 나까지 수준이 낮아 보이게 만들죠. 내가 무시당했다고 해서 나도 무시하면 결국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품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복수는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 있지만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내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면서 오히려 내가 한 행동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상대의 수준에 맞추지 마세요. 내 품위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례한 사람과 싸우면서 나도 무례해지면 결국 나도 괴물이 되는 거죠. 무시하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나도 그 사람이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무례해도 나는 나의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되갚아주지 마세요. 무시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나도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니까요. 똑같이 되갚는 대신 거리를 두거나 침묵으로 대응하세요. 그게 훨씬 품위 있고 나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가치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 존중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천천히 말하고, 질문으로 되돌려주고, 침묵으로 경계를 만들고, 사실만 담담하게 전달하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다음에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훨씬 당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명확합니다. 즉각 감정을 터뜨리거나 여기저기 하소연을 돌리거나 똑같이 되갚아주려고 하면 상황은 더 나빠지고 나만 초라해집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내 품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며칠 동안 기분 상해 있는 건 나만 손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대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쓰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고 나이 들어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여유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고 내 삶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로 채우세요.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당당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품위 잃지 않으면서 할 말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마음의 보약 한 첩 같은 이야기, 마음 한 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관계가 한결 편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